코리아 포커스 24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코리아 포커스 24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 카드, 그린란드 매입 구상 재가동, 이란 시위대가 일부 이슬람 사원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망명 왕세자 레자 팔라비가 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가 워싱턴에서 미국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일본 참의원 의원 헤이세키가 대만을 방문해 그 섬이 독립국가라고 선언했습니다. 베이징이 지하 가정교회 지도자를 체포하며 종교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4년, 러시아는 고위장성 최소 19명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포크로우스크 거점을 지켜냈고 러시아는 미르노우라드 인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자 긴급 외교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오늘 오후 뉴스에 담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구상을 다시 꺼내들고 필요하다면 강경 조치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은 단순한 충격 발언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 분석가들은 이를 중국의 북극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새로운 전략 항로가 열리고 북극의 지정학적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1월 7일 백악관 대변인 카롤라인 레빗은 트럼프 행정부가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과거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영토를 확장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목표는 영토 확장이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 통제라는 점에서 과거의 거래와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린란드가 북극의 북서항로 동쪽 관문에 해당하는 핵심 위치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북서항로는 캐나다 북부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항로로 현실화될수록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항로가 점점 더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출입 지점 통제는 미국에게 생존적 안보 과제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구상은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강경 입장과도 비교됩니다. 워싱턴은 중국이 항만 관련 기업과 인프라를 통해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두 사례 모두에서 미국은 전략적 해상 병목 지점을 방어하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북극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베이징이 북서항로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장기적 접근권과 규칙, 인프라 구성을 둘러싼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에 존재감을 드러내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유스티나 부드기나이트의 프로올리는 1대1로의 선례를 들어 일단 인프라가 구축되면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기가 극도로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프라를 수용한 국가들이 금융과 전략 측면에서 의존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의 또 다른 우려는 북극이 중국의 핵잠수함 활동 공간으로 바뀌고 그 결과 북극이 해저의 새로운 전략 전선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린란드는 인구는 적지만 항만과 공항, 군사적 위치 측면에서 매우 큰 가치를 가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에게는 그린란드를 직접 통제하거나 최소한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북극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단계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외교부에서 중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제프 마오는 북극이 점점 더 중요한 지정학적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빙하가 녹고 자원이 풍부하며 새로운 항로가 열리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 역시 서반구를 외부 세력의 침투로부터 보호하고 핵심 전략 거점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겠다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드러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그린란드 문제가 단순한 영토 매매가 아니라 중국에 앞서 북극의 문을 잠그려는 미국의 야심을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봅니다. 북극이 21세기의 새로운 지정학 경쟁 무대로 굳어지기 전에 그린란드가 서반구 통제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극 동쪽 측면의 약점을 발견했고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해 그 틈을 메울 수 있다고 믿는다고 분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1월 9일 확산된 영상들에는 테헤란의 여러 이슬람 사원이 방화로 불타고 차량이 전소되며 도로에 잔해가 널려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계속 격화되면서 폭력 수위가 심각해졌다는 보도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란 당국이 최근 며칠 동안 광범위하게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했다는 주장과 맞물려 확산됐습니다. 사원 밖에서는 여러 차량이 불탔고 혼란은 수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헤란의 한 사원 내부에서는 내부 구조물이 새까맣게 그을리고 금속 구조물이 뒤틀린 채 파편이 흩어져 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사건 이후 주민들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모습도 전해졌습니다. 이 영상들이 공개된 뒤 이란 사법부 수장 골라모세인 모우세니 에제이는 강경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폭동에 가담한 이들은 최고 수위의 단호한 처벌에 직면할 것이며 법적으로 어떤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영방송이 1월 9일 송출한 발언은 확산되는 저항의 모습을 강하게 진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불안은 이란 망명 왕세자 레자 팔라비의 대규모 행동 촉구 이후 더 거세졌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레자 팔라비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마지막 국왕의 아들입니다. 이후 당국은 정보 통제를 강화하고 인터넷과 전화선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서비스를 가동해 시위대의 접속을 돕는다는 주장도 뒤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터넷 봉쇄가 계속되는 가운데 레자 팔라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국민을 도와달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이를 긴급 호소라고 부르며 수백만 이란인이 인터넷도 없고 유선전화도 없는 완전한 단절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안군의 탄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를 사랑하고 약속을 지키는 인물로 언급하며 워싱턴의 구체적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수백만 이란인이 실탄에 직면했고 오늘은 모든 통신 채널이 끊겨 완전한 침묵에 직면했다고 적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알리 하메네이는 이 상황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피비린내 나는 탄압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하메네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며 시위대가 미국 대통령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 나라의 거리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맞물립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워싱턴이 국내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팔라비는 미국의 강경 메시지가 오히려 이란 보안군을 일부 시점에서 주저하게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당국의 폭력 사용 시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 최근 시위 국면에서 진압 강도를 억제하는 데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팔라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저항운동이 이슬람 공화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규모뿐 아니라 상인과 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는 이들이 이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팔라비는 현 체제가 붕괴의 벼랑 끝에 매우 가까이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평화적 시위대의 폭력을 사용하면 미국이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트루스 소셜에서 그는 필요하다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썼습니다. 이 발언은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와 보수 성향 논평 프로그램 등에서도 반복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이 탄압을 계속하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그는 팔라비와의 직접 접촉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지금은 공식 회동을 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상황 전개를 지켜보고 이란 내부에서 어떤 세력이 부상할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1월 10일 기준 시위 과정에서 최소 36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망자에는 시위대와 보안 인력이 모두 포함된다는 주장입니다. 수십 개 도시가 영향을 받았고 이란 당국은 광범위한 인터넷 차단으로 정보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넷플릭스의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시위 촉구가 확산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란의 인터넷 트래픽이 붕괴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본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는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1월 15일 워싱턴에서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와 만날 계획입니다. 고이즈미는 1월 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을 논의하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양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2025년 10월 취임 이후 전화협의를 포함해 네 번째 접촉이 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고이즈미는 국내외의 미일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측 상대와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의 일주일 일정은 하와이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하와이에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세뮤얼 파파로 제독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한 호놀룰루 국방포럼에서 연설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일본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결의를 밝힐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하와이 이후 그는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무인기 관련 기술 기업을 방문하고 국방산업 관계자들을 만난 뒤 워싱턴으로 이동해 피트 헤그세스와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편 일본 참의원회의원 헤이세키는 1월 6일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연구기관의 초청으로 대만을 방문해 세미나와 정책 교류 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타이베이 세산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대만이 독립국가라고 주장하며 베이징을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짧은 인터뷰에서 세키는 자신이 중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합법적으로 대만에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국과 대만이 완전히 다른 실체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며 베이징과 어떤 주권적 연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국제사회에 그 점을 분명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세키가 이전에도 공개적으로 반복해온 입장과 일치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대만 방문은 나흘 일정으로 주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기관이 기획했습니다. 체류 기간 동안 세키는 일부 전직 미국 고위 당국자, 대만학자, 몽골 측 인사,
그리고 일부 대만 입법위원들과 함께하는 세미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대만 외교수장을 만나고 총통부도 방문하며 일본 수산물 홍보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최 측은 이번 방문이 일본과 대만 간의 보다 실질적인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한 시각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의 반응은 상당히 거셌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이번 방문이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고, 국무원 대만 사무판 공실은 세키의 발언이 무의미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새로운 제재 조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측의 공개 비판은 계속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세키의 이력은 이번 방문을 더욱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1962년 중국 청두에서 태어났고 베이징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고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1989년 덜한먼 사건 이후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이후 중국 국적을 포기한 뒤 2007년 일본에 귀화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치권에서 두드러진 중국계 출신 인물로 언급됩니다. 관측통들은 일본 정치 지형이 변화하고 강경 노선 정당들의 발언권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키의 목소리가 중국과 대만 해협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베이징 당국은 습렵성에서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로 언급되는 개학교회 초우추위로 대표되는 공동체의 지도자와 다수 구성원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중국이 국가 통제 밖의 신앙 공동체를 강하게 억누르며 종교의 자유를 계속 축소하고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독립소식통들에 따르면 1월 6일과 1월 7일 이틀 동안 중국 공안은 최소 5명의 지도자급 인사와 핵심 신도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인물로는 습렵성 더양 거주지에서 연행된 리잉창이 거론됐습니다. 또한 다이즈차오, 예왕황, 국후, 정칭타오도 구금되거나 조사 소환을 받았고 이후 일부는 개인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받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재까지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런 불투명성이 일반적 법 집행이라기보다 탄압적 접근을 반영한다고 지적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종교의 중국화를 추진한 이후 베이징은 독립신앙 공동체를 정치 통제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점점 더 간주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의 관리 체계에 편입되지 않는 교회들은 감시, 모임 금지, 집회 제한, 온라인 활동 통제 등을 지속적으로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공동체는 2018년에도 대규모 단속의 표적이 되어 100명이 넘는 신도가 체포되고 설립자로 언급되는 왕이가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조치는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가정교회들에도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권 감시단체들과 종교자유보호단체들은 이러한 탄압이 중국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베이징과 서방, 특히 미국 사이에 긴장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도에 따르면 전면전을 시작한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소 19명의 고위 장성을 잃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현대 분쟁에서 보기 드문 수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 소식통들은 실제 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모스크바는 전체 규모를 공개한 적이 거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독립매체디 인사이드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장성들은 지휘소 공격, 장거리 포격, 저격, 항공기 사고, 그리고 의도된 폭탄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건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서도 발생했다고 주장됩니다. 다만 모든 사망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라 전체 그림을 완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성급 피해는 2022년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그 중에는 초기 사망 사례로 언급되는 안드레이 수오베츠키 소장도 포함됩니다. 특히 2024년에서 2025년에 걸쳐 공격은 전장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모스크바에서의 폭탄 공격으로 고위 인사가 사망했다는 주장들도 제기됐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러시아의 핵, 화학, 생물 방어 관련 조직을 이끌었다고 알려진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이 포함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런 손실이 러시아로 하여금 지휘 구조를 계속 바꾸게 만들고 경험이 부족한 장교들을 승진시킬 수밖에 없게 하며 정교한 전략보다 거친 방식에 더 의존하도록 압박한다고 봅니다. 추가로 또 다른 고위 장성이 사망했을 수 있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어 만약 확인된다면 러시아 장성 전사 수가 19명을 넘어섰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는 모스크바가 치르고 있는 전쟁의 장기화와 잔혹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대장은 1월 9일 우크라이나군이 포크로스크 북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도네츠크 주의 미르노우라드 인근에서 커지는 러시아의 공격 압력을 물리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월 8일 러시아군은 포크로우스크 방향으로 공격 활동을 이어갔지만 확인된 진전은 없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하루 수십 차례 충돌이 이어질 정도로 교전이 격렬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시르스키는 포크로우스크 축선이 현재 전선 전체에서 가장 긴장된 지역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방어선을 뚫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집중하고 예비 전력을 계속 투입하며 공격과 소규모 침투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주도적 방어 태세를 유지하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르스키는 포크로우스크는 여전히 우리의 손에 있으며 우리는 미르노라드에서 적을 막아 세우고 적극적 방어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측 인력과 장비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크로우스크와 미르노라드 도심 전투 지역의 부대들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시르스키는 전방 지휘관들의 보고를 직접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군단급과 여단급 부대의 우선 임무를 재정리하고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치에는 핵심 후방 보급선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전선의 탄약 보급과 증원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로 언급됩니다. 그는 전투 지속 능력을 유지하고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고 지휘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해당 지역에서 싸우는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들의 노력 덕분에 포크로스크와 미르노호라드가 러시아의 지속적 압력 속에서도 버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미국이 멕시코 영토에서 마약 카르텔을 겨냥한 직접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 외교 라인을 총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설명입니다. 셰인바움에 따르면 그는 멕시코 외무장관 후안 라몬데라 푸엔테에게 미국 행정부의 최고위 인사들과 적극 접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접촉 대상에는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접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전해졌습니다. 목표는 양국 협력을 촉진하고 미국의 무장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 고조 시나리오를 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워싱턴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멕시코 정부가 국내 통제권을 지키기 위한 최신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미국이 해상에서 마약 유입을 차단하는 데 성과를 냈음에도 카르텔이 여전히 멕시코 여러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이 이 범죄 조직들을 상대하기 위해 지상에서 더 강력한 조치로 옮겨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멕시코에서 빠르게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야권과 지역 언론이 부패 문제와 일부 정치 엘리트와 카르텔 사이의 불투명한 관계를 계속 폭로해온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서는 베이징이 아닌 다른 사안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마약 조직 수장으로 지목된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했다는 주장도 함께 언급됩니다. 이후 멕시코 내부에서는 워싱턴이 유사한 접근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일부 멕시코 정치인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암시성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집권한 이후 셰인바움은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전해집니다. 그 압박에는 경제 제재 위협과 멕시코가 카르텔을 통제하지 못하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된다는 주장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수십 명의 마약 조직 두목을 미국으로 인도하고 양국 법집행기관의 공조를 강화했으며 단속과 마약 제조시설 파괴, 밀수 경로 차단 작전을 다수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멕시코의 치안 현실을 뚜렷하게 바꾸지는 못했고 많은 범죄 조직이 거의 처벌받지 않은 채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발언에서 셰인바움은 미국 군대가 멕시코 영토에서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거듭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직접 공격이 국가 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련 개인의 권리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코리아 포커스 24의 방송입니다. 코리아 포커스 24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